여러분, 요즘 금값 뉴스 보고 계십니까? 올해 1월 29일 국제 금값이 장중 5,594.8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트로이온스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고점을 찍고 나서 같은 세션 안에 수백 달러가 빠졌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폭이 심상치 않죠. 그동안 금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상담실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팔아야 합니까? 더 사야 합니까? 형태를 바꿔야 합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 요즘 제 상담실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참 묘한 상황입니다. 오른다는 건 좋은데 너무 올랐다 싶으니 오히려 무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2020년 코로나 저금리 때 처음으로 금을 사셨다가 2년 넘게 가격이 횡보하니까 지쳐서 파셨거든요. 그런데 그 직후부터 금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상담실에서 매주 이 말을 듣습니다. 지금 이 시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과 원자재 시장 분야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은퇴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개인 자산 관리와 귀금속 투자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이 소장입니다. 올해 66살입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현장에서 금모으기 운동을 금융실무자로서 직접 지켜봤고, 그 이후 수십 년간 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까이서 관찰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동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금을 사세요도 아니고 다 팔고 현금으로 바꾸세요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점을 챙겨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내일 아침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갖고 싶으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금값과 관련해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5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금값이 5,000달러를 찍은 이유, 달러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신입사원이던 시절 선배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금은 달러의 그림자다. 달러가 강하면 금이 약해지고 달러가 약해지면 금이 강해진다는 말이었죠. 이게 단순한 격언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역사가 증명한 원칙입니다. 수십 년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 원칙이 흔들리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러 신뢰가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구간에서는 언제나 금이 반응했습니다. 1971년 8월, 당시 미국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그전까지는 35달러를 내면 금 1온스와 바꿀 수 있었습니다. 35달러가 금 1온스의 가격이었던 겁니다. 그 약속이 깨졌습니다. 달러는 이날 이후 금이라는 닻을 잃었고 금값은 구조적인 상승 경로에 올라탔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흘렀지만 그 원칙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금은 올랐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미국 연방 총부채가 36조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공식 집계입니다. 36조 달러가 어느 정도냐고요? 규모가 워낙 커서 세계 경제 전체와 비교해도 3분의 1 안팎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자 부담이 해마다 빠르게 불어나고 있고 재정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부채를 줄이려면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대폭 줄이거나 달러를 더 찍어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세 가지 모두 달러 신뢰에 부담을 줍니다. 그러자 달러를 믿고 보유하던 나라들이 조용히 금으로 포지션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는 금값입니다. 지난달 상담실에 65살 이 대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무역업에서 20년을 일하셨고 은퇴자산 대부분을 달러 예금으로 갖고 계셨습니다. 달러가 흔들린다는 게 실감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닉슨 쇼크 이야기를 꺼냈더니 처음으로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드린 답은 이겁니다.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자산을 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님은 그날 이후 자산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금은 강해집니다. 지금 금값이 5,0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는 건 그 흐름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걸 투자 신호로 드리는 게 아니라
현상 설명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산을 어떻게 구성하실지는 결국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왜 금을 계속 사들이는가, 그리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사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략입니다. 달러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국가 차원의 준비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사는 것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월드 골드 카운슬 기준으로 2025년 말 중국 인민은행의 공식금 보유량은 2,306톤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꾸준히 연속 매입을 이어온 흐름이 확인됩니다. 중국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금을 1,037톤 순매입했습니다. 2022년에 1,082톤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한두 나라가 아니라 세계 여러 중앙은행이 동시에 금을 쌓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봤던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특정 자산을 몇 년에 걸쳐 꾸준히 사들이기 시작할 때 그건 대개 위기를 대비하는 포지션이었습니다. 소란스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쌓아가는 시기였죠.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도 달러에만 의존했다가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는 패턴을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중앙은행이 금을 살 때 단순한 투자라고 보지 않게 됐습니다. 국가가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53살 박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중국과 수출 거래를 20년 넘게 해오셨는데 얼마 전 중국 바이어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위안화 대신 달러로만 결제를 받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명확한 대답을 안 하더라고 하셨어요. 20년 거래처가 갑자기 통화를 바꾼 겁니다. 이게 단순한 사례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제거래 현장에서 통화 신뢰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국이 금을 사는 건 중국이 강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그 움직임 자체는 금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중앙은행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이게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글로벌 자금이 금으로 이동하고 있는 큰 흐름이 있고 지금은 그 흐름 안에 있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릴수록 금이 오를 수 있다는 역설적 구조입니다. 제가 2008년 금융위기를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커질수록 금값이 오히려 올랐거든요. 경제가 나빠지면 자산 가격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금은 달랐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자금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금은 그 마지막 목적지 중 하나였죠. 그 흐름을 저는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자금 움직임으로 목격했습니다. 무너지는 시장 속에서 금값이 오르는 걸 처음 봤을 때 저는 이 자산이 다른 자산과 다르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지금 중국 상황을 보면 몇 가지가 눈에 걸립니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을 떠받쳐온 기둥이 흔들리는 거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16세에서 24. 최청년, 실업률이 구방식으로 21.3%까지 올랐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발표 방식을 바꿨고 학생을 제외한 방식으로 재개했는데 그 이후에도 10%대 중후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못 찾는 청년이 이 정도 비율이라면 소비도 투자도 힘들어집니다. 외국 자본도 조금씩 빠져나가는 흐름이 보입니다. 47살 최 과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직장인이신데 중국 관련 펀드에 투자하셨다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중국은 계속 성장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틀린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장 속도와 구조가 예상과 달라진 거죠. 최 과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뀐 겁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여쭤봤더니 그냥 안전한 데로 옮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마음이실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린다고 해서 세계가 갑자기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금은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지금 금값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아니라 불안한 세계가 금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안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금을 갖고 있어도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 형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금값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금을 잘못된 형태로 갖고 있으면 정작 위기 때 쓸 수 없다는 이야기는 잘 안 하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1998년 초 IMF 외환위기 직후 전국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약 227톤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금융 실무자로서 직접 봤습니다. 반지, 목걸이, 결혼 예물까지 내놓으시는 분들이 줄을 섰습니다. 국가를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상당수는 생활 자금이 급해서 내놓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얼마를 받으셨는지는 수수료, 환율, 매도 시점에 따라 크게 갈렸습니다. 금을 갖고 있었는데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산은 있었지만 그 자산이 제 역할을 못한 거죠.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 금 보유 형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금 현물을 직접 사서 갖고 있는 것, 은행 금통장, 그리고 금 관련 펀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은행 금통장은 상품에 따라 매매 차익의 배당 소득세 15.4%가 원천 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 현물은 구매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이슈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금거래소에서 거래하다가 실물로 인출하는 순간 부가가치세가 붙는 구조도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샀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 관련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는 또 별도의 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같은 수익을 내도 형태에 따라 손해지는 돈이 달라집니다. 세금 구조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61살 정 사장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을 하다 은폐하셨고 금 통장에 5천만 원 가까이 갖고 계셨습니다. 금값이 더 오르면 실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막상 실물 인출을 신청했더니 재고가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몇 주를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위기 때 가장 필요한 게 속도인데 그 속도가 막혔던 거죠. 금통장은 있었지만 실물금은 없었던 셈입니다. 나중에 정 사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있다는 것과 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금을 갖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갖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실물 인출이 가능한지,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비상시에 얼마나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달라집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지정학 리스크, 금값에 마지막 압력을 더하는 요인입니다. 제가 40년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건 지금처럼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금값이 단기간에 올랐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된 패턴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충돌과 재추진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 긴장, 중동 불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각각이 결정적 사건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 방향에서 불확실성이 동시에 켜져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 복합적인 긴장감이 금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해소돼도 나머지가 남아있는 구조이죠. 제가 상담했던 금인분이 한 분 계십니다. 유럽에 자산을 두고 있었는데 전쟁이 터진 후 몇 달 동안 송금도 환전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산을 거의 건드리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상황이 오더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정학 리스크는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자산 접근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가르쳐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이 어느 날 갑자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금이 이 시대에 주목받는 건 단순히 가격이 오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국가 간 신뢰가 흔들릴 때, 달러나 국채 같은 특정 자산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온 자산이 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 겁니다. 금은 어느 나라가 발행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부가 보증한 것도 아닙니다.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그게 수천 년 동안 금이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그 역할이 지금처럼 여러 불확실성이 겹쳐 있을 때 더 도드라집니다. 저는 이것을 금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수십 년 역사가 가르쳐준 사실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을 갖고 계신 분들 혹은 갖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거창한 전략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점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갖고 계신 금의 형태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금통장인지 실물인지 펀드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실물 인출이 가능한지 세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두십시오. 1998년에도 2008년에도 살아남은 분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자산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르면
당황하게 됩니다. 알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는 것 자체가 준비입니다. 은행에 파나 열어서 내가 가진 금이 어떤 계좌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 확인하는데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위기 때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중을 지키시라는 겁니다. 금값이 오른다고 해서 전 재산을 금에 넣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결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참고하는 수준은 전체 자산의 10%에서 15% 정도입니다. 그 이상 넣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금도 리스크 자산이 된다는 점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도 가격이 내려갑니다. 올해만 해도 1월 29일 고점에서 같은 세션 안에 수백 달러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산이든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위험해집니다. 분산이라는 원칙은 금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금이 오를 때 몰빵하고 싶은 마음,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도 원칙을 미리 세워두시라는 겁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얼마가 되면 파실 건가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더 오르면 팔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대답입니다. 더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고 내려가면 다시 오를 것 같아서 못 팝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 하게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십 년간 본 패턴입니다. 지금 가격이 아니라 미리 정한 숫자에서 나누어 파는 원칙을 세워두십시오. 그 원칙이 흔들리는 감정을 잡아줍니다. 이게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사실 노트에 숫자 하나 적어두는 겁니다. 이 가격이 되면 전체의 3분의 1을 판다. 이것만 해두셔도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금시장은 달러 약세, 중국의 불안,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 이 세 가지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것도 단기간에 깔끔하게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금을 주목하는 시각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금이 영원히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자산도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저는 그걸 수십 년간 직접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지금 당장 금을 사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투자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하고 가능하면 본인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 상황을 읽는 시각 그리고 기본적인 점검 방법입니다. 그 이상은 제 역할 밖입니다. 제가 1998년 이후 수십 년간 지켜보면서 느낀 건 하나입니다. 위기에서 살아남은 분들이 특별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산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던 분들, 그리고 큰 결단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챙기기 시작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분들은 대부분 설마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두 부류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를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내일 아침 지금 본인이 갖고 계신 자산 중 금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형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통장을 열어보고 비중을 계산해보고 팔 때 기준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5분만 투자하십시오. 그 작은 확인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꿔줍니다. 1998년에 제가 현장에서 배운 것도 2008년에 확인한 것도 결국 그 하나였습니다.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처음엔 작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그 작은 차이가 결정적으로 벌어집니다. 저는 이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